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고통 지수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되고 공급망 위기는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세계 각국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네.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경제 고통 지수거든요. 이게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일단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경제 고통 지수라는 해외 학자가 발견해 놓은 요 지수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게 오늘 말씀드린 서민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이 나름의 산식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물가하고 체감 실업률을 더해서 이걸 수치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계량화한 그런 수치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고통 지수가 2017년에는 13.5까지 떨어졌고 2019년은 12까지 완전히 내려갔었거든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에 14, 그리고 지난해 16.5까지 올라가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가 더하기 체감 실업률이니까요. 예. 근데 지난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공급망이 훼손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게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13년 사이 최고치니까 생산자 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또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도 집밥 먹는 횟수나 시간은 늘어났는데 농산물 작황 이런 것들에 따라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 물가에 대한 그 체감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다른 한 축은 체감 실업률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부하고 아마 연구원 사이의 입장이 좀 엇갈릴 거예요.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이야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최근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조사하는 기간에 여전히 실업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통계화하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체감 실업률이라는 건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단 시간으로 근로하고 있지만 사실은 취업 준비생이어서 보다 튼튼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예. 이건 당연히 공식적인 통계보다 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연구원이 주장하는 건 이게 진짜 바닥 실업률이다. 이걸 더해야 실질적인 경제고통 지수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네. 고려해서 보신다고 하면 이 물가하고 체감 실업률을 더한 그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인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거든요. 지금 이 변수가 굉장히 네. 큰데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식량 위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소비자 물가에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뭔가 우리가 앞불싸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긴장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그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에 8,500여 명의 병력을 지금 파병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 냉전 이후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해역 일대에 미국의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까지 지금 파견 예. 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극대화되어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일대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력 시위에 그치고 어쨌든 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이 될 것인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현재까지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국토의 대략 80% 정도가 경작이 가능하다 보니 예. 우크라이나를 못 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유럽의 물가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상당히 있겠죠.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비단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안이 계속 진척이 되는 와중에 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관을 네. 잠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유럽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 국영 기업의 가스관을 잠궈버렸어요. 예. 그래서 종전에 공급하던 양의 대략 한 4%만 공급을 하는 괴롭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혹한기를 놔야 하는 유럽을 그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괴롭히면서 예. 한쪽으로는 이 에너지로 괴롭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물가를 흔드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 위협보다 EU가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26일 현지 시간 기준인데요.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노르망디식 회담이라는 게 열릴 예정이에요. 예.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겠는데 예. 사실 이건 유럽 안에서의 싸움이지만 변수는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아메리카가 돌아왔다 이게 취임 일성이었거든요. 더 이상 돈 문제 때문에 세계에 부당한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2014년에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침공 때 그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겠다는 거죠. 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일단 내일 하루 지나 보시고 예. 금요일 날 다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노르망디 회담이 네. 잘 진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오미크론 확산의 어떤 공급망 부족, 여러 경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경제 고통 지수가 좀 개선될지 불투명하다는 그런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축 중에 물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물가는 당분간 좀 올라갈 여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작황도 마찬가지고 공급망이 천천히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체감하는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연말로 가면 하반기 상황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글쎄 이게 적극적인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해외도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게 캐나다의 연구기관이 별도로 그 집계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뭐 스페인 17.6, 그리스 15.7, 이탈리아 12 등등해서 전 세계가 같이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병이 중병이 아니다, 다 같이 겪는 병이다라고 해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안 아픈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이게 다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란 건 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공급망 훼손 이런 것들이 좀 잘 치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하반기 온도차가 좀 클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석유류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좀 진정되고 나면 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변수들 때문인지 지금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네. 게 또 뉴욕 증시잖아요.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연출하고 있거든요. 하루 만에. 뭐 투자자들의 마음도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전에는 4.9%를 내려갔다가 그래도 좀 회복세를 네. 보였거든요.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하락세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가 너를 뛴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인데요. 네. 이틀 연속 급락을 했다가 잠깐 회복했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투자자들이 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을 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증시의 이 거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죠. 예. 일단 증시에서는 그동안 성장주라고 하는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던 건 사실 예. 시중에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해도 언젠가 크게 될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돈줄이 끊기게 되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FOMC 회의를 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 이게 현지 시간 26일에 회의 마치고 나올 예정인데
오히려 증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다. 언젠가 올릴 것인데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예. 계속 가정해 왔잖아요. 예. 이 과정이 너무 지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언제 뚜렷하게 몇 번을 어떻게 올릴 거다라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면 예. 이거 자체를 오히려 악재 해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26일 회의 결과 나온 뒤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요건 좀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총평을 하면 올해 증시는 만만치 않다.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증시가 될 거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연준 FOMC 정례회의 지금 네. 진행 중이잖아요. 곧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가 나올지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네. 연준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근데 지난해 12월에 연준의 입장은 올해 2022년에 2번은 금리를 올릴 거다까지 얘기가 나와 있고 예.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까지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4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참 많습니다. 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마치 게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조합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작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예.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여전히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 거냐가 결국 관건이 될 텐데 고용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만 이 소비 심리가 얼마나 살아날 거냐 예. 이거에 따라서 그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 결정하는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거예요. 예. 아마 회의 나오기 전까지는 뭐 설이 난무하겠습니다만 결과가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에 달하는 이제 토지 보상금 네. 풀릴 거란 전망이 나왔거든요. 면적 기준으로 보니까 여의도의 21.3배,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 지역별로 금액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은 면적보다 지역이 문제예요.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32조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 92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8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동네를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 고양시에 6조 원 이상이 풀리게 되고요. 예. 용인시에 약 5조 원, 부천에 2조 3,500억 원, 안산에 예. 1조 5천억 원 정도가 풀리게 되거든요. 예,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픽에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같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토지 관련한 보상이 많을 거고요. 예. 부천 대장도 협의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네. 부천의 역곡이나 성남의 낙생 이런 지역에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은 땅값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사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상을 받은 이제 현금화된 네. 만약에 이제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떤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이제 자산에 네. 대한 돈인 만큼 다시 수도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어떤 시장 자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거나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 실탄이 장전이 된다 하면은 전쟁에 참전할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가 나름대로 내놓는 계획은 그래서 돈 대신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받는 사람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남의 교산이나 인천의 계양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받아간 사람이 전체의 10에서 12%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역대급 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거고 예. 대신 지구 지정이나 아니면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사후적인 규제를 통해서 따라가게 될 텐데 예. 어느 정도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거 요거는 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